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낡은 기와지붕 사이를 파고들던 날이었다. 박영숙의 딸 38살 박미선은 어머니가 떠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다락방 계단을 올랐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나무 계단은 발걸음마다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간의 신음처럼 들렸다. 다락방 문을 열자 묵은 냄새와 함께 과거의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먼지가 춤을 췄다. 미선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장롱, 깨진 라디오, 녹슨 재봉틀, 그리고 어머니의 흔적들이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그곳에 있었다. 구석에 놓인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미선은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빛바랜 사진 몇 장, 헌손 수건, 그리고 검은색 가죽으로 묶인 낡은 공책 한 권이 나왔다. 공책 표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일기를 쓰셨어? 미선은 평생 무뚝뚝하고 말수 적었던 어머니를 떠올렸다. 감정 표현이 서툴렀고 자식들에게조차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 그런 어머니가 일기를 썼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70년 3월 15일, 50년도 더 된 기록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미선은 어머니의 글씨를 따라갔다. 오늘 서울에 도착했다.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서울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다. 언니가 마중 나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길을 잃었을 것이다. 20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미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리고 두려움 가득한 목소리. 미선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청계천 봉제 공장에 취직했다. 사장님이 무섭게 생겼지만 일만 잘하면 괜찮다고 언니가 말했다. 내일부터 출근이다. 월급은 3,000원. 고향에 1,000원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일기는 날마다 빼곡했다. 새벽 6시 출근, 밤 8시 퇴근. 재봉틀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바늘과 실을 다루던 20살 여공의 일상. 손가락에 난 상처, 허리 통증, 눈의 피로. 하지만 불평은 없었다. 오히려 희망이 넘쳤다. 오늘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다. 손에 쥐어진 3장의 1,000원짜리 지폐가 믿기지 않는다. 우체국에 가서 고향으로 1,000원을 붙였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돈으로 약이라도 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미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가 알던 어머니는 항상 억척스럽고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일기 속 20살 박영숙은 여리고 순수했으며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소녀였다. 일기는 1970년 여름으로 이어졌다. 공장 생활은 여전히 고되었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오늘 공장 앞에서 전단지를 받았다. 야학에서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준다고 한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내가 배울 수 있을까? 언니는 가보라고 했다. 며칠 후의 일기. 야학에 갔다. 좁은 방에 여공들이 20명쯤 모여 있었다. 선생님은 대학생들이었다. 그 중에서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우리 반을 맡으셨다. 젊고 키가 크고 목소리가 좋으셨다. 한글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다. 김 선생님.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다. 미선은 문득 긴장했다. 알 수 없는 예감이 가슴을 스쳤다. 일기는 계속되었다. 일주일에 3번. 퇴근 후 야학에 가는 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낙이 되었다. 한글을 배우고 산수를 배우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 그리고 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늘어났다. 김 선생님이 오늘 내 이름을 불렀다. 박영숙이라고. 그냥 출석을 부른 것뿐인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상하다. 미선은 숨을 멈췄다. 이 감정은 무엇인가?
혹시 김 선생님이 칠판에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셨다. 우리의 노동은 존귀하다고, 우리는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일기장을 넘기는 미선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기록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1970년 가을의 기록. 오늘 김 선생님이 수업 후에 나를 불렀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주셨다. 그리고 책 한 권을 빌려주셨다. 제목은 상록수였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헌신한 선생님 이야기라고 하셨다. 밤새 읽었다. 눈물이 났다. 미선은 일기장을 잠시 내려놓았다. 창밖을 보았다. 저 멀리 서울 하늘이 보였다. 50년 전 어머니도 이 하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시 일기를 펼쳤다. 1970년 겨울로 접어들었다. 오늘 눈이 왔다. 퇴근길에 김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다. 같은 방향이라며 함께 걸었다. 우리는 1시간을 걸었다. 선생님은 고향 이야기를 하셨다. 나도 내 고향 이야기를 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시간이 생각났다.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분명 사랑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은 누구인가? 미선은 서둘러 달력을 계산했다. 1970년, 어머니는 그의 20살, 그리고 아버지를 만난 것은, 미선은 부모님의 결혼사진을 떠올렸다.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 1973년 11월. 그렇다면 1970년의 김 선생님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급히 일기장을 넘겼다. 1971년, 1972년. 김 선생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1972년 10월. 갑자기 일기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 선생님이 사라졌다. 단 한 줄. 그 뒤로 석 달 동안 일기장은 비어 있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빈 페이지들을 넘겼다. 1973년 2월. 다시 글씨가 나타났다. 살아야 한다. 그분을 위해서라도. 미선은 다락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어머니,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니. 평생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아니 들려줄 수 없었던 청춘의 기록.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미선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만 같았다. 1970년 3월의 서울은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도시였다. 청계천 주변으로는 봉제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새벽부터 밤까지 재봉틀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박영숙은 그 소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너 박영숙이지? 나, 내 담당 반장 최순이야.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영숙을 맞았다. 짧게 자른 머리, 거친 손, 그리고 피로가 배어있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여기서 일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해. 하루 할당량 못 채우면 야근이고, 분량 나오면 월급에서 깎여. 알겠어? 네, 반장님. 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순이는 영숙을 작업장으로 데려갔다. 좁은 공간에 재봉틀 50대가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각 재봉틀 앞에는 여공들이 앉아 쉬지 않고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저기 빈자리가 내 자리야. 옆에 선배가 알려줄 거니까 잘 배워. 영숙의 옆자리에는 25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이름은 김정희. 그녀는 영숙을 보자 짧게 웃었다. 신입이구나. 긴장 풀어. 처음엔 다 서툴러. 나도 첫날엔 손가락 3번이나 찔렀어. 정희의 농담에 영숙은 조금 긴장이 풀렸다. 그렇게 영숙의 첫 출근이 시작되었다. 재봉틀 앞에 앉는 순간 영숙은 압도당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바늘, 밀려오는 천 조각들,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박음질.
정희가 옆에서 시범을 보였지만 영숙의 손은 떨렸다. 천천히 해. 속도는 나중에 붙어. 정희의 조언대로 영숙은 천천히 시작했다. 하지만 10번 중 3번은 실수였다. 선이 삐뚤어지고 천이 겹치고 바늘이 엉뚱한 곳을 찔렀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영숙의 손가락은 이미 상처투성이었다. 공장 옥상이 식사 장소였다. 여공들은 각자 도시락을 꺼내 들었다. 영숙도 하숙집에서 싼 도시락을 펼쳤다. 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배가 고파서 맛있었다. 어때, 첫날? 정희가 옆에 앉으며 물었다.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다들 그래. 나도 처음엔 매일 울었어. 근데 적응돼. 한 달만 버텨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버텨야 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오후 작업은 더 힘들었다. 오전보다 실수가 잦았고 반장순이가 2번이나 주의를 줬다. 영숙은 이를 악물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저녁 8시 드디어 퇴근 종이 울렸다. 여공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공장을 빠져나갔다. 영숙도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청계천 물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위로처럼 느껴졌다. 하숙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자동차 경적 소리,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다. 여기가 서울이구나. 내가 정말 서울에 왔구나.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다. 손가락이 아파서 펜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지만 기록하고 싶었다. 이 순간을, 이 감정을, 이 첫걸음을. 일주일이 지났다. 영숙은 조금씩 적응해 갔다. 재봉틀 다루는 솜씨가 늘었고 하루 할당량도 거의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정희를 비롯한 선배들도 영숙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영숙아, 너 손재주 좋은데 빨리 배우네. 순이 반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 달이 지나자 첫 월급날이 왔다. 사장이 직접 봉투를 나눠주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무게가 느껴졌다. 이것이 내 노동의 값이구나. 퇴근 후 영숙은 봉투를 열었다. 3,000원, 1,000원짜리 3장. 영숙은 그 돈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영숙은 우체국에 갔다. 1,000원을 고향으로 송금했다. 편지도 함께 보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견딜 만합니다. 이 돈으로 약이라도 사드세요. 다음 달에도 보내드릴게요. 영숙은 편지를 붙이고 우체국을 나왔다. 가슴이 뿌듯했다. 나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구나. 이 작은 돈이지만 내 정성이 닿았으면 좋겠다. 6월이 되자 서울은 무더웠다. 공장 안은 더욱 지옥 같았다. 환풍기는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여공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정희가 영숙에게 물었다. 영숙아, 야학 아니? 야학이요? 응, 여공들 위한 야학이 있어. 무료로 한글이랑 산수 가르쳐줘. 나도 거기 다녀. 영숙의 눈이 반짝였다. 공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영숙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다. 저도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일 같이 가자. 다음 날 저녁, 영숙은 정희와 함께 야학으로 향했다. 청계천 근처의 허름한 건물 2층. 나무 계단을 올라가니 좁은 방이 나왔다. 이미 20명 가까운 여공들이 모여 있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앞쪽에서 젊은 남자가 말했다. 25쯤 되어 보이는 대학생이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목소리가 차분했다. 저는 이 반을 맡은 김태수입니다. 여러분을 가르치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태수. 그가 바로 읽기 속의 김 선생님이었다. 영숙은 자리에 앉아 김태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칠판에 한글 자모음을 적기 시작했다. 가, 나, 다, 라.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쳤다. 여러분, 글을 안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배워봅시다. 김태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숙은 그 목소리에 집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글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나고 여공들이 하나둘 떠났다. 영숙도 일어서려는데 김태수가 불렀다. 저기 새로 오신 분이죠? 네, 선생님. 박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태수가 손을 내밀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를 했다. 따뜻한 손이었다. 그 순간 영숙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밖으로 나와 정희가 물었다. 어땠어?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영숙은 웃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야학에 처음 갔다. 김태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한글을 배울 수 있다니 꿈만 같다. 열심히 배워서 편지도 직접 쓰고 책도 읽고 싶다. 그렇게 영숙의 서울 생활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야학에서 공부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그리고 김태수라는 존재가 점점 영숙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영숙에게 야학 가는 날은 특별했다. 퇴근 후 후다닥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야학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가벼웠다. 김태수는 인내심이 많은 선생님이었다. 한글을 처음 배우는 여공들에게 20번이고 30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쳤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봐요. 고에 알을 붙이면 가가 되는 거예요. 영숙은 그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2달이 지나자 짧은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박영숙 씨,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소질이 있어요. 김태수의 칭찬에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칭찬받는 것이 어색했고 무엇보다 김태수 앞에서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웠다. 어느 날 수업 후 김태수가 영숙을 불렀다. 박영숙 씨, 잠깐 남아있어 줄래요? 영숙은 긴장하며 자리에 남았다. 다른 여공들이 모두 떠나고 교실에는 둘만 남았다. 이거 드리려고요. 김태수가 책 한 권을 내밀었다. 표지에 상록수라고 적혀 있었다. 이 책은 농촌을 계몽하려 했던 선생님 이야기예요. 영숙 씨처럼 배움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헌신한 사람의 이야기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다. 제가 이런 책을 읽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영숙 씨는 이제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김태수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영숙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 밤 영숙은 좁은 하숙방에서 촛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더뎠다. 모르는 글자도 많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 글자 한 글자 소리 내어 읽었다. 책 속의 최영신 선생은 농민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 헌신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동시에 김태수를 떠올렸다. 그도 최영신처럼 우리 여공들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구나. 일주일 만에 책을 다 읽었다. 다음 수업 날 영숙은 책을 돌려주며 말했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언젠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영숙 씨는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매일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배우려 하잖아요. 그 자체로 존경스러워요. 김태수의 말에 영숙은 또다시 얼굴이 붉어졌다. 정희가 옆에서 슬쩍 웃었다. 7월이 되자 야학은 단순히 한글과 산수를 배우는 곳이 아니게 되었다. 김태수는 여공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노동의 가치, 인간의 권리, 사회의 변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여러분의 손으로 만든 옷이 해외로 수출되고 그 돈으로 이 나라가 성장하는 겁니다. 여공들은 숨죽여 들었다.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공장에서는 늘 빨리빨리, 더 많이만 외쳤다. 하지만 김태수는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다. 영숙은 그 말들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일기에 적었다. 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난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어느 토요일 저녁, 수업이 일찍 끝났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영숙은 우산이 없었다. 망설이고 있는데 김태수가 다가왔다. 영숙 씨, 우산 없어요? 네, 선생님. 제 우산 같이 써요. 방향이 어디세요? 을지로 쪽입니다. 저도 그쪽이에요. 같이 가죠. 둘은 한 우산 아래 걸었다. 빗소리가 주변을 감쌌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영숙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충청도 작은 마을입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서울이에요. 하지만 서울 토박이는 아니고 어릴 때 이사 왔어요. 대학생이시죠? 네, 서울대 사회학과 3학년이에요. 영숙은 숨이 막혔다. 서울대. 들어만 봤지 실제로 서울대생을 만난 건 처음이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요. 저보다 영숙 씨가 대단하죠.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김태수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진심으로 반짝였다. 저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단한 거예요. 우산 아래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다.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감정이 뭘까? 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이렇게 떨릴까? 하숙집 앞에 도착했다. 여기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 화요일에 봐요. 비 조심하세요. 김태수가 웃으며 떠났다. 영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일기. 오늘 김 선생님과 함께 우산을 쓰고 걸었다. 우산이 작아서 어깨가 닿을 뻔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이게 뭘까? 왜 이럴까? 혹시 영숙은 더 이상 쓸 수 없었다. 그 감정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나 같은 사람이 대학생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다. 야학 가는 날이 더욱 기다려졌고 김태수의 한마디 한마디가 영숙의 하루를 좌우했다. 칭찬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 그가 아프다고 결석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정희는 눈치챘다. 영숙아, 너 혹시 김 선생님? 아니에요. 영숙은 화들짝 놀라며 부인했다. 정희가 웃었다. 뭐, 나쁘진 않지. 좋은 사람이잖아. 근데 영숙아, 조심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 정희의 경고에 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신분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세상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영숙의 마음도 깊어졌다. 김태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10월 어느 날 수업 중에 김태수가 물었다. 여러분, 꿈이 뭐예요? 여공들이 웅성거렸다. 꿈?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저는요. 영숙이 손을 들었다. 책을 많이 읽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편지를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태수가 미소 지었다. 멋진 꿈이네요. 영숙 씨라면 분명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 미소를 보며 영숙은 생각했다. 나의 진짜 꿈은 따로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당신처럼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사람. 하지만 그 말은 절대 할 수 없었다. 가을이 깊어갔다. 야학의 불빛 아래 영숙의 첫사랑도 깊어갔다. 1970년 11월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영숙은 퇴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춤추듯 내려왔다. 고향에서 보던 눈과는 달랐다. 서울의 눈은 더 작고 더 빨리 녹았다. 영숙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김태수였다. 그도 퇴근하는 길인지 가방을 메고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야학 없는 날인데 뭐 하세요? 그냥 집에 가는 길이에요. 저도 그쪽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같이 걷자는 말. 그저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둘은 나란히 걸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거리는 하얗게 물들어갔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지만 영숙에게는 그저 김태수만 보였다. 영숙 씨는 서울 생활이 어때요? 많이 힘들죠? 힘들긴 해요. 근데 견딜만 해요. 야학 다니면서 많이 위로받아요. 야학이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엔 걱정했어요. 제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영숙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김태수가 잠시 멈춰섰다. 그 말 들으니 힘이 나네요. 사실 요즘 고민이 많았거든요. 무슨 고민이세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불평등은 여전하고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싶어요. 영숙은 김태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지함과 고뇌가 담겨 있었다. 선생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것들 정말 큰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데요. 김태수가 영숙을 바라보았다. 눈송이가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영숙 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힘을 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영숙은 자신의 감정을 확실히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존경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김태수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었다. 신분의 차이, 현실의 벽. 영숙은 그저 이 순간을 마음에 담아두기로 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김태수가 말했다. 영숙 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선생님도요. 김태수가 떠나고 영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영숙의 마음도 계속 내렸다. 그날 밤 일기. 오늘 김 선생님과 눈 오는 길을 걸었다. 1시간을 걸었는데 전혀 춥지 않았다.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도 따뜻했다. 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마음을 들키면 안 된다. 절대로. 12월이 되자 야학의 변화가 생겼다. 김태수 외에 다른 대학생 2명이 더 합류했다. 그들은 노동법에 대해 가르쳤고 여공들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러분은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한 대학생이 말했다. 여공들이 웅성거렸다. 8시간. 우리 14시간 일하는데 그게 불법이에요. 회사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충격이었다. 여공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들이 사실은 부당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김태수가 덧붙였다. 물론 당장 바꾸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권리를 아는 것, 그게 첫걸음이에요. 야학은 점점 단순한 공부방이 아니게 되었다. 여공들의 의식이 깨어나는 공간이 되었다. 영숙도 그 변화 속에 있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 한 여공이 재봉틀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회사는 병원비조차 대주지 않았다. 여공들은 분노했다. 우리 뭐야? 기계도 아니고. 정의가 울먹였다. 영숙도 주먹을 쥐었다. 야학에서 배운 것들이 떠올랐다. 우리도 권리가 있다. 우리도 인간이다. 그날 저녁 야학에서 영숙은 김태수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태수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해요.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들어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겨울이 깊어갈수록 야학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단순히 공부하는 곳에서 변화를 꿈꾸는 곳으로, 그리고 영숙과 김태수의 관계도 조금씩 가까워졌다. 크리스마스 이브, 야학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여공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왔고 김태수는 케이크를 사왔다. 좁은 교실이지만 웃음으로 가득했다. 파티가 끝나고 정리하는데 영숙과 김태수만 남았다. 영숙 씨,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도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영숙 씨. 네, 영숙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김태수의 말에 영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선생님도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둘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김태수가 먼저 눈을 돌렸다. 늦었네요. 들어가세요. 추워요. 네. 선생님도 조심히 가세요. 영숙은 집으로 돌아오며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룰 수 없구나. 그날 밤 일기. 오늘 김 선생님이 나를 특별하다고 했다.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마음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왜 나는 그저 여공일 뿐일까? 1971년이 밝았다. 새해 첫 야학 날. 김태수가 공지했다. 여러분,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여공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울 거예요. 여공들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다. 영숙도 그 희망 속에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김 선생님 곁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이 사랑을 이룰 수는 없어도 같은 꿈을 꿀 수는 있으니까. 1971년 봄은 불안하게 시작되었다. 청계천 일대 봉제 공장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 당국의 감시도 강화되고 있었다. 김태수와 동료, 대학생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야학에서 노동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여공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왔다. 여러분, 우리 공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 뭘까요? 김태수가 물었다. 여공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다. 근무 시간이요. 임금이요. 화장실도 제대로 없어요.
환풍기가 너무 적어요. 여름엔 숨도 못 쉬겠어요.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자 칠판이 가득 찼다. 김태수가 말했다. 이걸 정리해서 회사에 제출합시다. 탄원서 형태로요. 영숙이 손을 들었다. 회사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시도라도 해봅시다. 여공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웠지만 김태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일주일 후 탄원서가 완성되었다. 20명의 여공이 서명했고 대표로 정희와 영숙이 사장실로 향했다. 탄원서. 사장은 서류를 집어던졌다. 너희가 뭔데 이런 걸 들고 와. 일이나 해. 사장님, 우리도 사람입니다. 최소한의 권리는. 권리? 여기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나가. 사장의 고함에 둘은 쫓겨났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야학으로 돌아와 보고했고 김태수는 격려했다. 첫 시도니까 그럴 수 있어요. 계속 요구합시다. 우리가 정당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러나 상황은 악화되었다. 사장은 탄원서에 서명한 여공들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 분량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트집을 잡았고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꾸짖었다. 정희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다. 너 오늘부터 나오지 마. 예? 왜요? 이유 없어. 잘렸어. 정희는 그렇게 해고되었다. 이유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영숙은 분노했다. 이건 부당 해고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건데? 반장 순이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순이는 회사 편이었다. 오래 버티려면 회사 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영숙은 야학으로 달려갔다. 김태수에게 정의 이야기를 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회사가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희 씨 일을 알리고 다른 공장 여공들에게도 알려야 해요. 김태수의 눈빛이 단호했다. 영숙은 그 눈빛에서 결의를 읽었다. 다음 주부터 야학은 더욱 활발해졌다. 다른 공장 여공들도 참여하기 시작했고 인원이 30명을 넘어섰다. 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했다. 어느 날 밤 야학이 끝나고 김태수가 영숙을 불렀다. 영숙 씨, 위험해질 수 있어요. 당국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계속할 거예요. 영숙 씨가 다치면 어떡해요? 김태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영숙은 그 걱정이 고마웠다. 선생님은요? 선생님이 더 위험하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하려고 선택한 일이니까. 저도 선택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들. 그냥 배우기만 하고 싶지 않아요. 실천하고 싶어요. 김태수가 영숙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영숙 씨,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대단한 거예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6월이 되자 긴장은 극에 달했다. 야학에 사복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김태수와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수업을 이어갔지만 압박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김태수가 영숙에게 편지를 건넸다. 읽어보세요. 혼자 있을 때 영숙은 집에 돌아와 편지를 펼쳤다. 영숙 씨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지만 영숙 씨가 걱정됩니다. 너무 앞장서지 마세요. 당신은 안전해야 합니다. 김태수.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이 사람은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7월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졌다. 야학이 강제로 해산되었다. 경찰이 들이닥쳐 짐을 뒤지고 자료를 압수했다. 불온한 사상을 퍼뜨리는 집회는 금지다.
경찰이 소리쳤다. 여공들은 겁에 질려 흩어졌다. 김태수와 동료, 대학생들은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영숙은 멀리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 김태수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 영숙은 비명을 삼켰다. 선생님. 외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여기서 나서면 더 위험해질 수 있었다. 사흘 후 김태수가 풀려났다. 영숙은 야학 터였던 건물 앞에서 기다렸다. 김태수가 나타났을 때 영숙은 달려갔다. 선생님. 영숙 씨,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김태수는 피곤해 보였지만 웃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야학은 못해요. 당분간은.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예요. 김태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영숙은 그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제발. 영숙 씨도요. 당신은 꼭 안전해야 해요. 그 말에는 특별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영숙은 깨달았다. 이 사람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날 밤 일기. 야학이 끝났다. 김 선생님이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다행이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무섭다. 그래도 선생님이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8월, 야학은 재개되지 못했다. 김태수는 조용히 여공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며 공부를 도왔다. 영숙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커피숍에서 만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다. 공부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이야기. 영숙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영숙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김태수의 말에 영숙은 용기를 얻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신분, 학력, 미래, 모든 것이 달랐다. 그래도 영숙은 이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다. 언젠가 끝날 시간이라도 지금은 행복했으니까. 1972년 가을, 서울에는 불안한 공기가 감돌았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었다. 김태수도 그 영향권 안에 있었다. 영숙과 김태수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 하지만 김태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요즘 학교 분위기가 안 좋아요. 김태수가 말했다. 둘은 청계천 다리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정부가 학생운동을 강하게 단속하고 있어요. 선배들이 연행되고 있어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선생님도 위험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조심하고는 있는데.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숙은 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다.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발,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영숙 씨, 김태수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슬퍼 보였다. 9월이 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정부가 큰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 학생들이 수군거렸고 김태수의 동료들도 하나둘 모습을 감췄다. 영숙 씨, 혹시 제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어느 날 김태수가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런 말을? 만일의 경우에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안 돼요. 선생님 없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태수가 영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10월 17일, 유신이 선포되었다. 비상계엄이 내려졌고 대학가는 공포에 휩싸였다. 영숙은 신문을 읽으며 떨었다. 김 선생님,
괜찮으실까? 다음 날 약속 장소로 갔지만 김태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다. 영숙은 불안에 떨며 집으로 돌아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영숙은 매일 약속 장소를 찾았지만 김태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야학 동료였던 다른 대학생을 통해 소식을 들으려 했지만 그들도 모두 모습을 감췄다. 영숙은 절망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정희가 위로했다. 영숙아, 아마 피신한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봐. 하지만 1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2달, 3달. 1973년이 밝았지만 김태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영숙은 일기를 쓸 수 없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다. 매일이 공허했고 재봉틀 앞에 앉아 있어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영숙아, 밥이라도 먹어. 정희가 걱정했다. 영숙은 살이 빠지고 얼굴이 수척해졌다. 언니, 선생님 어디 계실까요? 모르겠어. 근데 영숙아, 너무 매달리지 마. 너 상처받아. 이미 상처받았어요. 영숙은 울먹였다. 정희가 영숙을 안아줬다. 1973년 봄, 영숙은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살아가야 한다. 일기를 다시 펼쳤다. 3달 만이었다. 김 선생님이 사라진 지 5달이 되었다.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분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글씨가 번졌다. 눈물이 떨어진 것이었다. 어느 날 고향에서 편지가 왔다.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이었다. 영숙은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갔다. 어머니는 많이 약해져 있었다. 영숙을 보자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영숙아, 이제 시집 갈 때도 됐는데. 어머니, 너도 행복해야지. 서울서 고생만 하지 말고. 어머니의 말에 영숙은 울었다.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고향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생각했다. 어쩌면 어머니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김태수를 잊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평범하게 살아야 할지도.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정희가 찾아왔다. 영숙아, 선 볼래? 선이요? 응. 우리 공장 자재 납품하는 회사 직원이 있는데 괜찮은 사람이야. 만나만 봐. 영숙은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알겠어요. 일주일 후 영숙은 선을 보러 갔다. 남자 이름은 박철호. 31살, 성실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박영숙 씨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다. 철호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진실해 보였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선을 본 후 집으로 돌아오며 영숙은 울었다. 김태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김태수를 배신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김태수는 돌아오지 않았고 영숙은 계속 살아가야 했다. 일기에 썼다. 오늘 선을 봤다. 박철호라는 사람이었다. 나쁘지 않은 사람 같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김 선생님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을 잊어야 할까? 그럴 수 있을까? 5월이 되었다. 철호가 다시 만나자고 연락했다. 영숙은 망설이다가 나갔다. 2번째 만남, 3번째 만남. 철호는 꾸준히 영숙을 대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성실함이었다. 영숙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3번째 만남에서 철호가 청혼했다. 영숙은 당황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혼, 그것은 김태수와의 완전한 이별을 의미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영숙은 고민에 빠졌다. 일주일 후 영숙은 결심했다. 일기에 마지막으로 적었다. 김 선생님을 잊기로 했다. 선생님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박철호 씨와 결혼하기로 했다. 사랑은 아니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다. 선생님,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들 평생 잊지 않을게요. 1973년 11월 영숙은 철호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영숙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슬픔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을 덮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다. 이 일기는 김태수와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끝났으니까. 결혼 후 영숙의 삶은 바뀌었다. 박철호는 약속대로 성실한 남편이었다. 공장 일을 그만두게 해줬고 작은 집을 마련해줬다. 영숙은 주부가 되었다. 처음에는 낯설었다. 재봉틀 소리 대신 주전자 끓는 소리, 공장 냄새 대신 된장찌개 냄새, 모든 것이 달랐다. 철호는 말이 많지 않았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밥을 먹고 신문을 보고 잠을 잤다. 영숙에게 특별히 애정 표현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다. 밥 맛있어요. 철호가 가끔 하는 말이 그것이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드릴까요? 아니요, 충분해요. 이것이 부부의 대화였다. 사랑의 언어는 아니었지만 존중의 언어였다. 몇 달이 지나자 영숙은 임신했다.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끼며 영숙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이제 정말로 엄마가 되는구나. 철호는 기뻐했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보였다. 아들이면 좋겠어요. 딸이어도 좋아요. 영숙이 대답했다. 사실 영숙에게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1974년 여름, 딸이 태어났다. 박미선. 철호가 지은 이름이었다. 미선이, 아름다울 미, 착할 선. 작은 아기를 안고 영숙은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다. 이 아이는 김태수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 하지만 영숙은 다짐했다. 이 아이를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을 주리라. 육아는 힘들었다. 밤낮 없이 우는 아기, 잠 못 드는 밤, 피곤한 몸. 하지만 영숙은 견뎠다. 공장에서 14시간 일하던 것에 비하면 견딜 만했다. 철호는 아이에게 무관심했다. 돈은 벌어왔지만 육아는 전혀 돕지 않았다.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야. 철호의 말에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받아들였다. 미선이가 돌을 맞이했다. 작은 돌잔치를 열었고 공장 동료였던 정희도 왔다. 영숙아, 행복해 보인다. 정희가 말했다. 영숙은 웃었다. 언니도 언제 결혼해요? 나는 됐어. 혼자 사는 게 편해. 정희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반장이 되었고 후배들을 챙기며 살고 있었다. 공장은 어때요? 그냥 그래. 변한 건 없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박봉이지. 영숙은 미안했다. 자신은 벗어났지만 정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언니, 미안해요. 왜 미안해? 너라도 잘 사는 거 다행이야. 돌잔치가 끝나고 집을 정리하며 영숙은 생각했다. 행복한가? 이것이 행복인가? 답은 복잡했다. 불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행복하다고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밤에 잠든 미선이를 보며 영숙은 속삭였다. 미선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것이 영숙의 새로운 의미였다. 자신의 행복이 아닌 딸의 행복. 몇 년이 흘렀다. 미선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재롱도 많고 영리했다. 영숙은 미선이를 가르쳤다.
한글도 가르치고 숫자도 가르쳤다. 엄마, 나 책 읽을 수 있어. 5살 미선이가 자랑했다. 영숙은 뿌듯했다. 그래, 우리 미선이 똑똑하네. 야학에서 김태수에게 배웠던 것들을 이제 영숙은 딸에게 가르쳤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와 연결된 것 같았다. 철호는 여전히 묵묵했다. 일만 했다. 승진도 했고 월급도 올랐다.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갔다. 하지만 영숙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대화는 최소한이었고 감정 교류는 없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동반자일 뿐이었다. 이게 결혼인가? 영숙은 가끔 생각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철호는 바람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폭력도 쓰지 않았다. 그 시대 많은 남편들과 비교하면 괜찮은 편이었다. 1980년대가 밝았다. 미선이는 초등학생이 되었다. 성적도 좋고 친구들도 많았다. 영숙은 미선이의 성장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 어느 날 미선이가 물었다. 엄마 젊었을 때는 어땠어? 영숙은 잠시 멈췄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엄마는 공장에서 일했어. 공장? 무슨 공장? 봉제 공장. 옷 만드는 곳. 힘들었어? 응, 힘들었어. 근데 배운 것도 많았어. 뭘 배웠는데? 영숙은 김태수를 떠올렸다. 한글, 노동의 가치, 인간의 존엄, 그리고 사랑.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어. 미선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나무 상자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일기를 펼쳤다. 1970년의 기록. 20살 영숙의 글씨. 오늘 야학에 갔다. 김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셨다. 눈물이 났다. 그리운 시간이었다. 힘들었지만 살아있었던 시간. 영숙은 일기장을 덮고 다시 상자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현재를 살아야 했다. 계단을 내려오며 영숙은 다짐했다. 미선이를 잘 키우자. 내가 못 이룬 꿈을 미선이는 이루게 하자. 그것이 영숙의 남은 삶의 의미였다. 1990년대가 왔다. 미선이는 대학생이 되었다. 영숙이 평생 꿈꿨던 대학. 딸이 그곳에 들어간 것이었다. 엄마, 나 합격했어. 미선이가 합격증을 들고 뛰어왔을 때 영숙은 주저앉아 울었다. 고생했어, 미선아. 엄마가 더 고생했지. 미선이가 영숙을 안아줬다. 영숙은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철호도 드물게 미소 지었다. 잘했어, 미선아. 아빠, 고마워요. 가족은 조용히 기뻐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다. 미선이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숙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50살의 나이에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엄마, 내가 아르바이트 할게. 아니야. 너는 공부해. 그게 엄마 소원이야. 영숙은 고집했다. 딸만큼은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다. 설거지는 힘들었다. 허리도 아프고 손도 거칠어졌다. 하지만 견뎠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식당 손님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정이었다. 영수가, 언니, 둘은 반가워 얼싸안았다. 10년 만에 재회였다. 언니 어떻게 지냈어? 그냥 살았지. 너는? 나도 그냥 살았어. 둘은 웃었다. 그냥 산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다. 퇴근 후 둘은 커피를 마셨다. 정희는 여전히 혼자였다. 결혼 안 했어? 응, 안 했어. 혼자가 편해. 외롭지 않아? 가끔. 근데 괜찮아.
정희는 담담했다. 영숙은 정희가 부러웠다. 자유로워 보였다. 영숙아, 너는 행복해? 정희의 질문에 영숙은 잠시 멈췄다. 모르겠어.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딸 잘 키웠잖아. 그게 행복 아닐까? 그럴지도. 영숙은 웃었다. 정희가 손을 잡았다. 우리 그래도 잘 살았어. 힘들었지만. 응, 그래. 2000년대가 밝았다. 미선이는 취직했고 결혼도 했다. 영숙은 할머니가 되었다. 손자를 안았을 때 영숙은 또다시 울었다. 이 작은 생명, 내 딸의 아이. 엄마, 이름 뭐로 할까? 내가 지어. 미선이는 고민하다가 말했다. 준서, 이준서, 좋은 이름이다. 영숙은 준서를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할머니구나.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철호는 퇴직했다.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다. TV를 보고 산책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영숙과의 대화는 여전히 적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마음이 통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삶의 한 방식이었다. 어느 날 철호가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병원에 입원했고 한쪽이 마비되었다. 영숙은 간병했다. 묵묵히 성실하게. 철호가 평생 자신을 대했던 것처럼. 미안해요. 철호가 처음으로 사과했다. 영숙은 놀랐다. 뭐가요? 행복하게 못해줘서. 영숙은 철호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당신도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한다고 말 한 번 안 했네. 저도요. 둘은 웃었다. 슬프지만 진실한 웃음이었다. 철호는 회복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했고 말도 어눌해졌다. 영숙이 모든 것을 돌봤다. 고마워요. 철호가 자주 말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부부잖아요. 2010년대 영숙은 70대가 되었다. 몸이 약해졌고 기억도 가끔 흐릿해졌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미선이가 자주 찾아왔다. 준서도 컸다. 중학생이 되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줘요. 준서가 졸랐다. 무슨 이야기? 할머니 젊었을 때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할머니는 청계천에서 일했어. 청계천. 거기 복귀됐다가 다시 복원된 그 청계천? 응. 할머니 때는 공장들이 많았어. 힘들었겠다. 힘들었지. 근데 그때가 좋았어. 영숙은 웃었다. 준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영숙은 진심이었다. 그때가 좋았다. 젊었고 꿈이 있었고 사랑했으니까. 밤에 혼자 있을 때 영숙은 가끔 김태수를 생각했다. 지금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살아 있을까? 선생님, 잘 지내시죠?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지만 영숙은 그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랐다. 2019년 철호가 세상을 떠났다. 조용히 잠결에 영숙은 장례를 치렀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엄마, 괜찮아? 미선이가 걱정했다. 괜찮아. 아버지 편히 가셨어. 장례가 끝나고 영숙은 혼자가 되었다. 75년 인생에 처음으로 혼자.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이제 내 시간이구나. 영숙은 생각했다. 남은 시간, 나를 위해 쓰리라.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일기장을 꺼냈다. 50년 전의 기록. 천천히 읽었다. 20살 영숙의 목소리. 김태수와의 시간. 야학의 추억. 그립구나. 눈물이 났다. 이제야 울 수 있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을 이제야 흘릴 수 있었다.
일기를 다 읽고 영숙은 결심했다. 이 일기를 남기리라. 미선이에게, 준서에게 내 진짜 이야기를. 2020년 봄, 영숙은 병원에 입원했다. 폐암 말기였다. 의사는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했다. 영숙은 담담했다. 76년을 살았다. 충분했다. 미선이는 울었다. 엄마, 안 돼. 치료해요. 미선아, 괜찮아. 엄마 충분히 살았어. 그래도. 영숙이 미선의 손을 잡았다. 엄마 행복했어. 너 덕분에. 미선이는 영숙을 안고 울었다. 영숙은 딸의 등을 쓰다듬었다. 미선아,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요? 엄마, 다락방에 일기장이 있어. 그거 읽어봐. 일기장? 응. 엄마 젊었을 때 썼던 거야. 읽어보면 엄마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미선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미선이가 일기를 가져왔다. 엄마, 이거? 응, 그거야. 읽어도 돼요? 읽어. 엄마가 주는 거야. 미선이는 일기를 받아들었다. 영숙은 미소 지었다. 일주일 후, 미선이가 울며 찾아왔다. 엄마, 읽었구나. 엄마 몰랐어요.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래, 엄마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 미선이가 영숙을 안았다. 김태수 선생님, 사랑하셨어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사랑했어. 많이.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그건 과거였으니까. 내 아버지한테 미안했으니까. 미선이는 울었다. 엄마 행복하셨어요? 아빠랑? 영숙은 생각했다. 행복, 그 단어. 행복은 아니었어. 근데 불행하지도 않았어. 그냥 살았어. 그리고 너를 낳았잖아. 그게 엄마 행복이었어. 미선이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희생하신 거네요. 희생 아니야. 선택이었어. 엄마가 선택한 거야. 영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선아, 엄마는 후회 안 해. 김 선생님을 사랑한 것도, 내 아빠와 결혼한 것도, 너를 낳은 것도 다 엄마 인생이었어. 엄마, 너는 행복하게 살아. 엄마처럼 참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미선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정희가 찾아왔다. 80대의 할머니가 된 정희. 영수가. 언니. 둘은 손을 잡았다. 오래 살았네, 우리. 그러게. 그때 청계천에서 재봉틀 돌리던 애들이 할머니가 됐어. 김태수 선생님 기억나? 영숙의 질문에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좋은 사람이었어. 나 그분 사랑했어. 알아. 다 알았어. 언니 알았어? 당연하지. 눈빛만 봐도 알았어. 영숙은 웃었다. 언니, 나 잘 살았지? 잘 살았어. 정말 잘 살았어. 정희가 영숙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다음 생에 또 만나자. 응. 다음 생에는 더 행복하게 살자. 둘은 울며 웃었다. 7월이 되었다. 영숙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도 흐려졌다. 미선이와 준서가 곁을 지켰다. 할머니, 아파요? 준서가 물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안 아파.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아팠다. 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준서야, 공부 열심히 해. 네, 할머니. 그리고 착하게 살아. 남 배려하고 옳은 일 하면서 살아. 네.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영숙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밤이 되었다. 미선이만 남았다. 엄마, 힘들면 말해요. 미선아,
엄마 말 잘 들어. 네, 엄마.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평생. 저도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못 이룬 꿈. 너는 다 이뤘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 미선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김태수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모르겠어. 근데 잘 지내고 계실 거야. 좋은 분이니까. 다시 만나고 싶으세요? 글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하세요. 영숙은 웃었다. 그래, 사랑한다고 할게. 8월 3일 새벽, 영숙은 눈을 감았다. 조용히, 편안하게. 미선이가 마지막을 지켰다. 엄마, 사랑해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이웃들, 친척들, 그리고 정희. 정희는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영수가, 먼저 가니? 나도 곧 갈게. 거기서 기다려. 미선이는 어머니의 일기를 가슴에 안았다. 이것이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 이제 세상에 남은 어머니의 목소리. 장례가 끝나고 미선이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엄마, 이 이야기 간직할게. 평생. 그날 밤, 미선이는 일기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20살 어머니의 목소리, 김태수와의 사랑, 야학의 추억, 그리고 희생.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살아주셔서. 미선이는 울며 일기를 읽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새롭게 이해했다. 2020년 11월. 어머니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다. 미선은 여전히 일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읽고 또 읽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다. 어느 날 미선은 결심했다. 김태수를 찾아보기로. 인터넷을 뒤졌다. 1970년대 학생운동, 야학, 청계천 관련 자료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단서를 발견했다. 1972년 유신 직후 실종된 학생운동가 명단. 그 명단에 김태수의 이름이 있었다. 서울대 사회학과. 1972년 10월 실종.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다. 실종. 그렇다면 돌아가신 건가? 더 찾아봤다. 그리고 2000년 진실화해위원회 자료에서 또 다른 기록을 발견했다. 김태수, 1972년 연행 후 석방. 이후 행적 불명. 석방. 그렇다면 살아 계실 수도. 미선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연락했다. 담당자가 말했다. 김태수 씨 관련 자료가 있긴 한데요. 개인정보라. 제 어머니와 관련이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미선의 간절함에 담당자가 도왔다. 며칠 후 연락이 왔다. 김태수 씨, 생존해 계세요. 현재 부산에 거주 중입니다. 미선의 심장이 뛰었다. 살아 계시다.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분이. 주소를 받아 미선은 부산으로 향했다. 기차를 타고 5시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부산 어느 조용한 주택가. 작은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노인의 목소리. 문이 열렸다. 70대 후반의 남자가 나왔다. 머리는 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김태수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저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박영숙의 딸입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눈물이 고였다. 영숙 씨의 딸? 네. 김태수는 한참을 미선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들어오세요. 집 안은 소박했다. 책이 가득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둘은 마주 앉았다.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미선의 말에 김태수는 고개를 떨궜다. 그렇군요. 선생님을 기억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미선이 일기를 꺼냈다. 김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70년 3월. 영숙의 글씨. 김태수는 한참을 일기를 읽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이런 기록을 남겼다니. 선생님도 어머니를 기억하세요?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잊은 적이 없어요. 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기다렸어요. 김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1972년에 연행됐다가 석방됐는데 계속 감시를 받았어요. 누구도 만나면 안 된다고 경고받았죠. 그래도 영숙 씨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여공이었던 그분이 학생운동가와 엮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에서 쫓겨나고 블랙리스트에 오를 거예요. 미선은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부산으로 왔어요. 이름도 바꾸고 조용히 살았죠. 평생 영숙 씨 생각을 했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은 하셨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영숙 씨 말고는 사랑할 수 없었어요. 미선은 울었다. 어머니도, 이 남자도 둘 다 평생을 그리워하며 산 것이었다. 어머니도 선생님을 사랑하셨어요. 일기에 다 있어요. 김태수는 일기를 계속 읽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영숙의 마음을 따라갔다. 영숙 씨, 미안해요. 지키지 못해서.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저 때문에. 미선이 말했다. 김태수가 미선을 바라보았다. 닮았네요. 영숙 씨를, 그래요? 네. 눈빛이 특히. 김태수는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어머니가 전화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김태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70대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다. 저도 사랑했어요. 평생. 미선은 김태수를 안아줬다. 어머니 대신. 한참 후 김태수가 진정했다. 미선 씨, 이 일기 제가 가져도 될까요? 어머니가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김태수는 일기를 가슴에 안았다. 미선은 부산에서 하루를 묵었다. 다음 날 김태수가 한 곳으로 데려갔다. 바닷가였다. 파도가 부서지고 갈매기가 울었다. 여기서 매일 영숙 씨를 생각했어요. 김태수가 말했다. 어머니도 선생님을 매일 생각하셨을 거예요. 둘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았다. 미선 씨, 영숙 씨께 전해주세요. 네, 저도 행복했다고. 그분을 만난 그 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려드릴게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미선은 생각했다. 어머니의 사랑, 김태수의 사랑.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가장 순수한 사랑. 집에 도착해 미선은 어머니 영정 앞에 섰다. 엄마, 김태수 선생님 만났어요. 선생님도 엄마를 사랑하셨대요. 평생. 영정 속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엄마, 이제 이해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요. 미선은 일기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었다. 2020년 11월. 딸 미선이 적습니다. 엄마, 김태수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도 엄마를 기억하셨어요. 엄마의 사랑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어요. 엄마 인생 존경해요. 사랑해요. 일기를 덮으며 미선은 다짐했다. 이 이야기를 전하리라.
어머니 세대의 희생을, 사랑을, 존엄을.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1970년 겨울, 어머니와 김태수가 함께 걸었던 그 눈처럼 미선은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살아주셔서,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그리고 깨달았다. 어머니의 삶은 희생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김태수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존중, 그리고 딸에 대한 헌신.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선택이었고 어머니의 인생이었다. 엄마 존경해요. 미선은 어머니 일기를 가슴에 안았다. 이것은 한 시대를 살아낸 여성의 기록, 산업화 시대의 여공의 목소리, 사랑과 희생, 선택과 존중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미선의 가슴에, 준서의 기억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박정희 시대를 산 여공 박영숙. 그녀의 일기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